2147년 3월 8일 오전 10시 강원도 태백의 한 낡은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한반도에서 태어난 마지막 아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놀이터는 텅 비었고 학교는 문을 닫았으며 정부는 출산 통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현재 출산율을 감안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은 사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조용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출산율은 0.71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보면은 0.72명이에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출생아 수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급속도에 너무 기울기가 빠르다는 거죠. 예. 수십 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인구절벽, 초저출산, 지방소멸이라는 경고를 외쳐왔고 우리는 그 경고에 익숙해졌습니다. 통계청은 2072년까지 총 31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인구를 예측했습니다. 출산율, 기대수명, 이민 유입 수준을 조합한 이 시나리오들 중 오늘 우리가 마주한 미래는 그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예측한 2072년까지의 추정인구와 인공지능이 예측한 그 이후의 자료들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2072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를 몇 명으로 예측했을까요? 31가지의 예측 모델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작성된 자료인데 2035년까지 인구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0.8명 수준을 20년 만에 증가세로 가져가려면 2.1명 이상이라야 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데이터라 하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긍정적 관점에서도 50년 안에 1000만 명의 인구가 사라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악의 상황을 예측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무려 2천만 명 이상이 줄어든 3100만 명의 인구를 예측했습니다. 이는 1967년 수준의 인구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추세로 인구가 줄어들면 도대체 언제쯤 대한민국의 인구가 소멸이 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챗 GPT에 이 모든 자료를 주고 인구 소멸 시점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았던 긍정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출해보면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데이터라도 2200년에는 한반도에 100만 명도 되지 않는 사람이 살 수도 있다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더 참혹한 결과값이 나오겠지요. 봅시다. 120년 후에 한반도에는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가 예측한 자료도 아니고 챗 GPT의 결과값을 검증할 능력도 되지 않는 아마추어입니다만 상식적으로 0.8명의 출산율을 가질 때는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예상은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향후 50년의 인구 추이 자료 중 중요한 자료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향후 50년간 1500만 명이 줄어들고 인구 성장률은 2022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50년 후에는 기대 수명이 90살이 넘어가지만 연간 70만 명이 사망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년에 태어나는 숫자는 20만 명입니다. 이러니 소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며 10명 중에 한 명이 학생으로 지금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63세가 중간 나이라는 것은 정말 쇼킹합니다. 지금은 100명의 젊은이들이 25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지만 50년 후에는 10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무려 4배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319조 이상을 이제 썼습니다. 근데 출산율로 보면 0.78명, 지난해 같은 경우는 0.72명이에요. 네. 엄청난 돈을 쓰고도 결과가 더 나쁘다. 저희가 사실 좀 안이했고요. 그 부부가 2.1명을 낳게 되면 인구가 똑같이 유지가 네. 됩니다. 그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83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한 게 그보다 10여 년 뒤인 96년이고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릅시다. 1980년대에는 둘도 많다며 한 자녀로 줄었습니다. 지나간 일 탓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 효과가 없다 이렇게 네.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를 찾아봤는데요. 네.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을 보면은 첫 만남 이용권 네. 이게 이제 200만 원 부모한테 직접 네.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이게 최대 2천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 현금성 지원이 저출산 대응 정책의 주요 수단의 하나인 건 사실입니다. 그 애가 태어났을 때 200만 원 바우처를 드리고 네. 0세 때 월 100만 원씩, 1세 때는 50만 원씩, 그리고 1세에서 8세까지 해서 매달 10만 원씩 해서 우리도 한 3천만 원씩 네. 이렇게 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든가 아까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까지 감안하면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0세부터 17세까지 지원해 주는 금액도
한 7,800만 원 정도는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가 1태아 100만 원, 다태아는 인원수만큼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출생 바우처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되고 부모급여는 0에서 11개월은 월 100만 원, 12에서 23개월은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주어지고 육아휴직 수당은 최대 2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 8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며 다자녀 전용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됩니다. 연소득 7천만 원 미만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연간 50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며 다자녀 가정이나 대가족에게는 전기요금 할인, 자녀 세액공제, 기업에 대한 출산 지원금, 비과세 혜택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0.72명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최악의 시나리오 경로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합니다. 여성 1명이 평균 2.1명의 아이를 낳아야 인구가 유지됩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새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효성이 있는 지속 시행 가능한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구미래위원회 10대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이룩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총괄 인구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인구 전담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가 있는 삶을 든든하게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 수에 비례한 소득세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든 취업자에게 육아휴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중소기업 모든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확보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 유연근무, 대체인력 인건비, 인프라 구축비를 적극 지원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정부 포상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건의합니다. 네 번째로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소득, 주거, 3중 패키지 지원으로 결혼과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확대, 그리고 청년 미래적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선배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고령자라는 용어보다는 선배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초고령 사회를 이끌어 나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용어도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 중심의 의료, 간병, 요양, 돌봄의 연속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간호와 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하고 간병비에 대한 공공부담 확대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선배 시민들이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연령의 재조정, 연금 수급과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연령의 단계적 일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적 지역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 특례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 및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역 맞춤형 외국 인력의 공급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외국인 전문 인력의 장기 근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인구 변화를 수용한 살기 편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의 평탄화,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모든 세대에게 안전한 도시 설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선배 세대들을 위한 선배 세대 친화형 뉴빌리지의 정착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인구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돌봄 로봇의 개발과 보급 등 에이지테크 산업을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의료 등 첨단 부문에 있어서 고용 창출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책은 이렇게 기록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IMF를 겪어낸 저력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으로 다른 길이 없었던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졌다.